근데 우리가 좀 이제 최근에 좀 유념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27년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한 4-5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미군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태평양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뭐 대만 현지 보도로 나온 건데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차관보된 콜비도 그렇고 주한미군을 더 이상 이제 뭐 북한 하는 데만 쓰진 않겠다. 그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올해 이제 대만군이 매년 하는 그 최대 군사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한광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광 연습 때 보면은 미국의 고문단들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광 연습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걸 가정을 해서 대규모 이제 군사 훈련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로 모의 이 워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장비들이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을 이어서 합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좀 땡겨서 하더라고요. 7, 8월에 실기동 훈련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워게임 할 때 미국의 군사 고문단들이 들어와요. 이제 요번에 근데 그 군사 고문단 가운데 한 명이 굉장히 우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냐? 전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요번에 참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얘기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의미심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네.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했고 유엔사 사령관까지 이제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3개, 4개 모자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했던 사람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된 연습에 고위급으로 참가를 한다. 이건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이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네. 원래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 확실히 그렇다면 트럼프 2.0 시대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지금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실 뭐 평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실 다 그렇죠. 물론 이제 평택 기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충돌했을 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직접 충돌했을 때 이 두 가지 만약 상황이 그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싸움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이 뭔가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이제 유럽은 나토가 있죠. 아시아에는 없어요. 아시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개별 국가 간의 군사 동맹이 돼 있잖아요.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그게. 유엔사. 유엔사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본은 안 들어가 있지만 6.25 전쟁 때 그 싸웠던 그러니까 유엔군을 참전했던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사시가 되면 돌아오겠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독일도 들어왔고, 그 몇 나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제 이게 꽤 시간이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금씩 이거를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잘 보면 지금 영국, 프랑스, 뭐 나토 회원국들도 꽤 있습니다. 그 안에. 필리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버릴 수 없는 카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거나 대만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그러니까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를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히 이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사태 중에 하나가 유엔사를 늘릴 거예요. 아마 더 확대시킬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엔사가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침공했다. 그러면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부산이나 뭐 몇 군데 항만이나. 근데 여기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제 유엔사 기지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다 집결을 해서 그때그때 들여보내고 심지어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공군 기지는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 유사시에 대비한 많은 탄약을 비축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유엔사 관리하는 그런 기지들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아니 뭐 제도적으로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그냥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엔사는 약간 이제 한반도 내로 국한이 돼 있지만 그 규정을 예를 들어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로 돼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아니 뭐 동중국해도 사실 한반도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다 연관이 되고 뭐 제가 봤을 땐 서해, 남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제주도 남방 해역 다 전쟁터 되는데 그러면은 유엔사가 끼어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게 미국이 이제 들고 나올 카드가 유엔사 확대가 아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뭐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지는 늘어나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평택 기지를 활용한 뭔가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더 발휘하려고 그러겠죠. 다만 이제 지금 좀 이제 향후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뭐 우려라고 할지 아니면 뭐 기대라고 할지 이제 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기존에는 청주 기지에 있었어요. 40대가. 근데 한 대 이제 새랑 붙여가지고 한 대 말아먹고 이제 나머지 20대 들어오는 게 군산으로 가요. 군산 쪽? 네, 군산으로 가는데 왜 군산으로 갈까? 군산 쪽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왜 군산으로 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금 F-16 전투비행단이 군산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F-16 기종 전환하면서 미 공군의 F-35A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공군 내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군산은 바로 중국이 코앞이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거기에 F-35A를 갖다 놓는다? 아유, 그러면 이제 중국은 C급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제 주한미군 중에 보시면 이제 210 화력여단이라고 있습니다. 210 화력여단 역할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가 되면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서정포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 210 화력여단에 보면 이제 MLRS라고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개발 중인 지대지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이 MLRS 쏘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기존의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새로 만들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거의 500km 돼요. 그러면 지금 210 화력여단에 있는 MLRS에 프리즘을 끼면 중국을 때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목표물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지대함 기능도 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도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늘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해같이 이렇게 폭이 좁은 데는 프리즘 같은 미사일 갖다 놓으면 서해에서 중국 해군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마 주한 미 공군이나 이런 육군 전력들
특히 이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전력들이 네.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 아, 단순히 이제 북한 견제에서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북한 견제도 할 수 있지만 방향을 틀면 뭐 위에 본 거 옆으로 틀면 되니까. 옆으로 조금만 이제 틀면 중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저는 또 한 가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전략 폭격기 전력들, 재래식 폭격기 전력들이 그 해외 전개할 때 일종의 이제 BTF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범버 태스크 포스라 해서 최근에 갑자기 B1B 4대가 저기 이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미자와 공군기지 4대가 갑자기 배치가 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동안엔 괌으로 다 보냈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거의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와에 갖다 놨다라는 거는 이게 북러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왜냐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동해 바로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미군 쪽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기지에다가 갑자기 폭격기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죠. 한반도도 뭐 사실 일본을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지키려면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앞에 전방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한다 뺀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 한반도를 이제 포기했을 경우에 일본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러면 이미 한국전 6.25 전쟁부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참전을 이제 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미군이 사실은 이제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본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게 오래된 선진국 자기들의 어떤 동급 자기를 상대로 싸웠던 어떤 동급 수준의 어떤 뭐 이렇게 실력 있는 나라 통제를 해야 되고 태평양을 뭐 자기들이 계속 유지하려면은 일본을 계속 거느려야 되는 그게 옛날 19세기 때처럼 뭐 식민지 수준의 아주 노골적인 식민지 수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쪽을 자기가 패권을 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죠. 태평양 전체를.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할은 이제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방이다 이거죠. 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뭐 방위비 감축이라든지 뭐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트럼프 2.0 시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좀 와전된 말이고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약간 속성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은 뭐 핵심 기지로서는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이 대단히 많은 그 숫자를 규모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속성도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해설 없이 해주는 얘기고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2014년 15년도에 이미 감축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 붙박이 그 지상군 물론 이제 그게 한 개 여단 규모였지만은 그거마저 다 빼고 해체하고 본토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휘부를 다 뺀다든지 그거 들어온 게 10년 전부터 들어온 게 순환여단. 근데 순환여단은 말 그대로 뭐 본토에서 출발을 안 시키면은 그게 바로 감축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 주한미 지상군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택 기지가 있어서 기지 관리를 한다든지 뭐 탄약고 외관에 있는 경북 외관에 있는 탄약고 관리라든지 뭐 비축해 물자 뭐 전차라든지 그 관리 팀들은 있어요. 그런 그 인원은 있는데 그 중에 인원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뭐 군무원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식의 어떤 그 주한미군 숫자로는 안 넣고 어떤 그 보조적인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감축이라는 거는 그 순환여단을 안 보내면 그냥 그 자체가 감축이고 이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상군 그거를 한 개 여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아파치하고 이제 치누크 헬기, 블랙호크 헬기가 평택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병력이 안 들어오면은 그 헬기조차도 주일미군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미군의 이 헬기가 무슨 뭐 여객기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날아가요. 바다를 건너가요. 뭐 치누크나 아파치가 블랙호크가 그 정도 항속거리라든지 다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에 의해서 그냥 철수하면 몇 시간이면 저기 후쿠오카에 가 있어요. 얘네들이. 후쿠오카가 우리 부산 제일 가까운 이제 아주 유명 관광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뭐 평택 기지에서 떠가지고 연료 만땅 채우고 그냥 빼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냥. 그러면 평택에는 병력이 안 들어오고 그것을 지원하는 이제 헬기 뭐 서너 종류의 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철수 감축. 그러면 이제 기지는 폐쇄는 안 하고 그거를 이제 군무원 중심으로 아니면 경비 병력들이 있어요.
그것도 군무원들 섞여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면 되고 그리고 외곽은 또 우리 한국군이 이제 뭐 이렇게 카바 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둔지 하는데 거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 옛날 같은 10년째 이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그 옛날에 뭐 1970년, 71년도 아니면은 뭐 카터 시절 때 그리고 뭐 부시 정권 때 아들 부시 때 그렇게 철수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냥 한순간에 병력이 없어지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속속이 바뀐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병력이 안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대마 쪽이나 오키나와 쪽으로 본토의 병력이 그냥 글로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빈 기지, 미국 기지는 이제 미군 기지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보호 좀 해달라.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반도 방어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군이 알아서 해라. 그만큼 뭐 성장도 했고 전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물론 이제 핵무기에 대한 거는 미 본토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뭐 해구산.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쪽이 평택 기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전략적 위치의 그런 중요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평택 기지는 주한미 육군 지상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수단 투발사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PRSM이라고 이제 에이트게임스의 개량용이 500km짜리가 이제 배치하면 뭐 칭다오라든지 다른 이런 데 거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거리를 재보면은. 근데 뭐 북경까지는 모르겠고 그 이상 좀 나올 것 같고 사거리가.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평택의 어떤 주한미군 그 기지 거점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산 군산. 그 오산 군산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1958년 이후로 북경을 그 당시에 이제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산. 그 당시부터 58년부터 이제 64년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군산에 북경을 이제 폭격할 수 있는 전술 핵으로 그걸 대기를 시켜놨어요. 64년도에 군산의 C 구역에.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었지 일본 쪽만 다 알더라고. 사진까지 다 나오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사진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C 구역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964년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공이 그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 그 해예요. 네. 그래서 성공을 이제 했으니까 무기는 이제 실전 배치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기반이 되니까 그러면 여차하면 폭격하러 들어가야 되나 전술핵을 갖다 투발을 해야 되나 그런 그 부대 쪽이나 부대 지역이나 그래서 이미 1964년대에도 그런 대기 태세가 있었고 그래서 뭐 현재 중국에서 볼 때는 먼저 이렇게 탄도탄 아니면 순항미사일 아니면 그 공습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한미군이 첫 번째 타격 대상은 군산 오산 평택보다는 평택은 그다음 후순위예요. 거긴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이랑 군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산 오산 순서가 오산 군산도 아니고 군산 오산. 군산 오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정을 이제 중국 군 수뇌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반도 안에 그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뭐 그 안에 미군 주둔지는 또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안에 우리 한국군도 들어가 있거든요. 군산의 38 전대, 네. 그 38 전대 그 F-16 부대인데 KF-16 그 부대는 저번에 오폭을 일으킨 부대예요. 그 전투기가 그쪽 소속이에요. 네. 군산의 38 전대, 비행 전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고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다음에 또 오산에는 공군 작전사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초정밀도 유도 미사일 아니고서는 그거를 피해갈 수 없죠. 다 같이 이제 처음에 갑자기 맞으면은 뭐 경보 울리고 뭐 패트리어트 써서 막아도 뭐 뭐가 탄두가 또 살아남은 게 들어와서 폭파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죠. 희생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격을 한다든지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은 해당되는 그 당시 그 시점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갈리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 중국의 뭐 공군기지나 그 탄도탄 발사기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마 고민을 상당히 할 거예요. 결정을 쉽게 못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가 가서 양안에 뭐 가거나 뭘 보내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뭐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근데 그것도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뭐 설마 뭐 중국이 우리한테 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이나 일반 그 종이 언론에서 그 얘기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떠들면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이제 군사무기에 이제 관심 있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도 그나마 1월 20일 이후에 뭐 어떤 뭐 사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게 전쟁에 휩싸이고 끌려 들어가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러니까 상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는 이게 참전한다 주한미군이 뭐 간다 하면 다 뭐 글로 막 여기다가 다 짐 싸서 가고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을 2차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좀 양안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국지전이라든지 그런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최근에 좀 유념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27년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한 4-5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미군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태평양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뭐 대만 현지 보도로 나온 건데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차관보된 콜비도 그렇고 주한미군을 더 이상 이제 뭐 북한 하는 데만 쓰진 않겠다. 그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올해 이제 대만군이 매년 하는 그 최대 군사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한광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광 연습 때 보면은 미국의 고문단들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광 연습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걸 가정을 해서 대규모 이제 군사 훈련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로 모의 이 워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장비들이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을 이어서 합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좀 땡겨서 하더라고요. 7, 8월에 실기동 훈련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워게임 할 때 미국의 군사 고문단들이 들어와요. 이제 요번에 근데 그 군사 고문단 가운데 한 명이 굉장히 우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냐? 전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요번에 참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얘기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의미심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네.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했고 유엔사 사령관까지 이제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3개, 4개 모자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했던 사람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된 연습에 고위급으로 참가를 한다. 이건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이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원래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 확실히 그렇다면 트럼프 2.0 시대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실 뭐 평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실 다 그렇죠. 물론 이제 평택 기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충돌했을 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직접 충돌했을 때 이 두 가지 만약 상황이 그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싸움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이 뭔가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이제 유럽은 나토가 있죠. 아시아에는 없어요. 아시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개별 국가 간의 군사 동맹이 돼 있잖아요.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그게. 유엔사. 유엔사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본은 안 들어가 있지만 6.25 전쟁 때 그 싸웠던 그러니까 유엔군을 참전했던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사시가 되면 돌아오겠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독일도 들어왔고, 그 며느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제 이게 꽤 시간이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금씩 이거를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잘 보면 지금 영국, 프랑스, 뭐 나토 회원국들도 꽤 있습니다 그 안에. 네네. 필리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버릴 수 없는 카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한다거나 대만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그러니까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를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히 이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사태 중에 하나가 유엔사를 늘릴 거예요 아마. 더 확대시킬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엔사가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침공했다. 그러면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부산이나 뭐 몇 군데 항만이나. 근데 여기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제 유엔사 기지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집결을 해서 그때 들여보내고 심지어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군 기지는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 유사시에 대비한 많은 탄약을 비축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유엔사 관리하는 그런 기지들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아니 뭐 제도적으로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그냥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엔사는 약간 이제 한반도 내로 국한이 돼 있지만 그 규정을 예를 들어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로 돼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아니 뭐 동중국해도 사실 한반도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다 연관이 되고 뭐 제가 봤을 땐 서해, 남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제주도 남방해역 다 전쟁터 되는데 그러면은 유엔사가 끼어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게 미국이 이제 들고 나올 카드가 유엔사 확대가 아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뭐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지는 늘어나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평택 기지를 활용한 뭔가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더 발휘하려고 그러겠죠. 다만 이제 지금 좀 이제 향후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뭐 우려라고 할지 아니면 뭐 기대라고 할지 이제 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기존에는 청주 기지에 있었어요. 40대가. 근데 한 대 이제 새랑 부딪혀가지고 한 대 말아먹고 이제 나머지 20대 들어오는 게 군산으로 가요. 군산 쪽? 네, 군산으로 가는데 왜 군산으로 갈까? 군산 쪽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왜 군산으로 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금 F-16 전투비행단이 군산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F-16 기종 전환하면서 미 공군의 F-35A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공군 내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군산은 바로 중국이 코앞이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거기에 F-35A를 갔다 온다? 아우 그러면 이제 중국은 C급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제 주한미군 중에 보시면 이제 210 화력여단이라고 있습니다. 210 화력여단 역할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가 되면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서정포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 210 화력여단에 보면 이제 MLRS라고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개발 중인 지대지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이 MLRS 쏘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기존의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새로 만들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거의 500km 돼요.
그러면 지금 210 활용여단에 있는 MLRS에 프리즘을 끼면 중국을 때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목표물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지대함 기능도 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도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늘려고 그래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해같이 이렇게 폭이 좁은 데는 프리즘 같은 미사일 갖다 놓으면 서해에서 중국 해군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마 주한미 공군이나 이런 육군 전력들, 특히 이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전력들이 네.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북한 견제에서 네.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북한 네. 견제도 할 수 있지만 방향을 틀면 뭐 위에 본 거 옆으로 틀면 네, 되니까 옆으로 좀만 이제 틀면 중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저는 또 한 가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전략 폭격기 전력들, 재래식 폭격기 전력들이 그 해외 전개할 때 일종의 이제 BTF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범버 태스크 포스라 해서 최근에 갑자기 B1B 4대가 저기 이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미자와 공군기지 4대가 갑자기 배치가 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동안엔 괌으로 다 보냈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거의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자와에 갖다 놨다라는 건 미사와에 갖다 놨다라는 거는 이게 북러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왜냐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동해 바로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미군 쪽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기지에다가 갑자기 폭격기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죠. 한반도도 뭐 사실 일본을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지키려면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앞에 전방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한다 뺀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 한반도를 이제 포기했을 경우에 일본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러면 이미 한국전 6.25 전쟁부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참전을 이제 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미군이 사실은 이제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본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게 오래된 선진국 자기들의 어떤 동급 자기를 상대로 싸웠던 어떤 동급 수준의 어떤 뭐 이렇게 실력 있는 나라 통제를 해야 되고 태평양을 뭐 자기들 계속 유지하려면은 일본을 계속 거느려야 되는 그게 옛날 19세기 때처럼 뭐 식민지 수준의 아주 노골적인 식민지 수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쪽을 자기 패권 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죠. 태평양 전체를.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제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방이다 이거죠. 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뭐 방위비 감축이라든지 네. 뭐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트럼프 2.0 시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좀 와전된 말이고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약간 속성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은 뭐 핵심 기지로서는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이 대단히 많은 그 숫자를 규모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속성도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해설 없이 해주는 얘기고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2014년 15년도에 이미 감축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 붙박이 그 지상군 물론 이제 그게 한 개 여단 규모였지만은 그거마저 다 빼고 해체하고 본토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휘부를 다 뺀다든지 그거 들어온 게 10년 전부터 들어온 게 순환여단. 근데 순환여단은 말 그대로 뭐 본토에서 출발 안 시키면은 그게 바로 감축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 주한미 지상군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택 기지가 있어서 기지 관리를 한다든지 뭐 탄약고 외관에 있는 경북 외관에 있는 탄약고 관리라든지 뭐 비축해 물자 뭐 전차라든지 그 관리 팀들은 있어요. 그런 그 인원은 있는데 그 중에 인원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뭐 군무원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식의 어떤 그 주한미군 숫자로는 안 넣고 어떤 그 보조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감축이라는 거는 그 순환여단을 안 보내면 그냥 그 자체가 감축이고 이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상군 그거를 한 개 여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아파치하고 이제 치누크 헬기, 블랙호크 헬기가 평택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병력이 안 들어오면은 그 헬기조차도 주일미군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미군의 이 헬기가 무슨 뭐 여객기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날아가요. 바다를 건너가요. 뭐 치누크나 아파치가 블랙호크가 그 정도 항속거리 엔진 다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에 의해서 그냥 철수하면 몇 시간이면 저기 후쿠오카에 가 있어요. 얘네들이. 후쿠오카가 우리 부산 제일 가까운 이제 아주 유명 관광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뭐 평택기지에서 떠가지고 연료 만땅 채우고 그냥 빼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냥. 그러면 평택에는 병력이 안 들어오고 그것을 지원하는 이제 헬기 뭐 서너 종류의 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철수 감축. 그러면 이제 기지는 폐쇄는 안 하고 그거를 이제 군무원 중심으로 아니면 경비 병력들이 있어요. 그것도 군무원들 섞여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면 되고 그리고 외곽은 또 우리 한국군이 이제 뭐 이렇게 카바 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둔지 하는데 거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 옛날 같은 10년 전 이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그 옛날에 뭐 1970년, 71년도 아니면은 뭐 카터 시절 때 그리고 뭐 부시 정권 때 아들 부시 때 그렇게 철수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냥 한순간에 병력이 없어지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속속이 바뀐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병력이 안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대만 쪽이나 오키나와 쪽으로 본토의 병력이 그냥 글로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빈 기지, 미국 기지는 이제 미군 기지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보호 좀 해달라.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반도 방어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군이 알아서 해라. 그만큼 뭐 성장도 했고 전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물론 이제 핵무기에 대한 거는 미 본토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뭐 해구산.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쪽이 평택 기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전략적 위치의 그런 중요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평택 기지는 주한미 육군 지상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수단 투발사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PRSM이라고 이제 에이트게임스의 개량용이 500km짜리가 이제 배치하면 뭐 칭다오라든지 다른 이런 데 거기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거리를 재보면은. 근데 뭐 북경까지는 모르겠고 그 이상 좀 나올 것 같고 사거리가.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평택의 어떤 주한미군 그 기지 거점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산 군산. 그 오산 군산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1958년 이후로 북경을 그 당시에 이제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산. 그 당시부터 58년부터 이제 64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군산에 북경을 이제 폭격할 수 있는 전술 핵으로 그걸 대기를 시켜놨어요. 64년도에 군산의 C 구역에.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었지 일본 쪽만 해도 다 알더라고. 사진까지 다 나오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사진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C 구역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964년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공이 그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 그 해예요. 네. 그래서 성공을 이제 했으니까 무기는 이제 실전 배치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기반이 되니까 그러면 여차하면 폭격하러 들어가야 되나 전술핵을 갖다 투발을 해야 되나 그런 그 부대 쪽이나 부대 지역이나 그래서 이미 1964년대에도 그런 대기 태세가 있었고 그래서 뭐 현재 중국에서 볼 때는 먼저 이렇게 탄도탄 아니면 순항미사일 아니면 그 공습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한미군이 첫 번째 타격 대상은 군산 오산 평택보다는 평택은 그다음 후순위예요. 거긴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이랑 군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산 오산 순서가 오산 군산도 아니고 군산 오산. 군산 오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정을 이제 중국 군 수뇌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반도 안에 그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뭐 그 안에 미군 주둔지는 또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안에 우리 한국군도 들어가 있거든요. 군산의 38 전대, 네. 그 38 전대 그 F-16 부대인데 KF-16 그 부대는 저번에 오폭을 일으킨 부대예요. 그 전투기가 그쪽 소속이에요. 네. 군산의 38 전대, 비행 전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고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다음에 또 오산에는 공군 작전사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초정밀도 유도 미사일 아니고서는 그거를 피해갈 수 없죠. 다 같이 이제 처음에 갑자기 맞으면은 뭐 경보 울리고 뭐 패트리어트 써서 막아도 뭐 뭐가 탄두가 또 살아남은 게 들어와서 폭파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죠. 희생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격을 한다든지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은 해당되는 그 당시 그 시점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갈리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 중국의 뭐 공군기지나 그 탄도탄 발사기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마 고민을 상당히 할 거예요. 결정을 쉽게 못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가 가서
양안에 뭐 가거나 뭘 보내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뭐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근데 그것도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뭐 설마 뭐 중국이 우리한테 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론 일단 온라인이나 일반 그 종이 언론에서 그 얘기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떠들면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이제 군사무기에 이제 관심 있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도 그나마 1월 20일 이후에 뭐 어떤 뭐 사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게 전쟁에 휩싸이고 끌려 들어가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러니까 상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는 이게 참전한다 주한미군이 뭐 간다 하면 다 뭐 글로 막 여기다가 다 짐 싸서 가고 뭐 그런 단순한 생각 2차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좀 양안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국지전이라든지 그런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최근에 좀 유념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27년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한 4-5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미군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태평양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뭐 대만 현지 보도로 나온 건데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차관보된 콜비도 그렇고 주한미군을 더 이상 이제 뭐 북한 하는 데만 쓰진 않겠다. 그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올해 이제 대만군이 매년 하는 그 최대 군사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한광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광 연습 때 보면은 미국의 고문단들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광 연습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걸 가정을 해서 대규모 이제 군사 훈련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로 모의 이 워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장비들이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을 이어서 합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좀 땡겨서 하더라고요. 7, 8월에 실기동 훈련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워게임 할 때 미국의 군사 고문단들이 들어와요. 이제 요번에 근데 그 군사 고문단 가운데 한 명이 굉장히 우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요. 누구냐?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요번에 참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얘기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의미심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네.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했고 유엔사 사령관까지 이제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3개, 4개 모자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했던 사람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된 연습에 고위급으로 참가를 한다. 이건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원래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 확실히 그렇다면 트럼프 2.0 시대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지금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실 뭐 평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실 다 그렇죠. 물론 이제 평택 기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충돌했을 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직접 충돌했을 때 이 두 가지 만약 상황이 그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싸움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이 뭔가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이제 유럽은 나토가 있죠. 아시아에는 없어요. 아시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개별 국가 간의 군사 동맹이 돼 있잖아요. 일본, 일본,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그게 유엔사. 유엔사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본은 안 들어가 있지만 6.25 전쟁 때 그 싸웠던 그러니까 유엔군을 참전했던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사시가 되면 돌아오겠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독일도 들어왔고, 예, 그 몇 나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제 이게 꽤 시간이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금씩 이거를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잘 보면 지금 영국, 프랑스, 뭐 나토 회원국들도 꽤 있습니다. 그 안에. 네네. 필리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버릴 수 없는 카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한다거나 대만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그러니까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를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히 이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사태 중에 하나가 유엔사를 늘릴 거예요. 아마 더 확대시킬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엔사가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침공했다. 그러면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부산이나 뭐 몇 군데 항만이나. 근데 여기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제 유엔사 기지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집결을 해서 그때 들여보내고 심지어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군 기지는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 유사시에 대비한 많은 탄약을 비축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유엔사 관리하는 그런 기지들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유엔사를 그런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아니 뭐 제도적으로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그냥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엔사는 약간 이제 한반도 내로 국한이 돼 있지만. 그 규정을 예를 들어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로 돼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아니 뭐 동중국해도 사실 한반도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다 연관이 되고 뭐 제가 봤을 땐 서해, 남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제주도 남방해역 다 전쟁터 되는데 그러면은 유엔사가 끼어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게 미국이 이제 들고 나올 카드가 유엔사 확대가 아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뭐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지는 늘어나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평택 기지를 활용한 뭔가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더 발휘하려고 그러겠죠. 다만 이제 지금 좀 이제 향후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뭐 우려라고 할지 아니면 뭐 기대라고 할지 이제 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기존에는 청주 기지에 있었어요. 40대가. 근데 한 대 이제 새랑 붙여가지고 한 대 말아먹고 이제 나머지 20대 들어오는 게 군산으로 가요. 군산 쪽? 네, 군산으로 가는데 왜 군산으로 갈까? 군산 쪽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왜 군산으로 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금 F-16 전투비행단이 군산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F-16 기종 전환하면서 미 공군의 F-35A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공군 내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군산은 바로 중국이 코앞이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네. 거기에 F-35A를 갔다 온다? 아유, 그러면 이제 중국은 C급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제
주한미군 중에 보시면 이제 210 화력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210 화력여단 역할이 뭐냐면 이제 유사시가 되면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서정포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이 210 화력여단에 보면 이제 MLRS라고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개발 중인 지대지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이 MLRS 쏘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기존의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새로 만들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거의 500km 돼요. 그러면 지금 210 화력여단에 있는 MLRS에 프리즘을 끼면 중국을 때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목표물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지대함 기능도 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도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늘려고 그래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해같이 이렇게 폭이 좁은 데는 프리즘 같은 미사일 갖다 놓으면 서해에서 중국 해군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마 주한미 공군이나 이런 육군 전력들, 특히 이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전력들이 네.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북한 견제에서 네.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북한 네. 견제도 할 수 있지만 방향을 틀면 뭐 위에 본 거 옆으로 틀면 되니까 옆으로 조금만 이제 틀면 중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저는 또 한 가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전략 폭격기 전력들, 재래식 폭격기 전력들이 그 해외 전개할 때 일종의 이제 BTF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범버 태스크 포스라고 해서 최근에 갑자기 B1B 4대가 저기 이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미자와 공군기지 4대가 갑자기 배치가 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동안엔 괌으로 다 보냈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거의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자와에 갖다 놨다라는 건 미사와에 갖다 놨다라는 거는 이게 북러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왜냐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동해 바로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미군 쪽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기지에다가 갑자기 폭격기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죠. 한반도도 뭐 사실 일본을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지키려면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앞에 전방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한다 뺀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 한반도를 이제 포기했을 경우에 일본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러면 이미 한국전 6.25 전쟁부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참전을 이제 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미군이 사실은 이제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본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게 오래된 선진국 자기들의 어떤 동급 자기를 상대로 싸웠던 어떤 동급 수준의 어떤 뭐 이렇게 실력 있는 나라 통제를 해야 되고 태평양을 뭐 자기들 계속 유지하려면은 일본을 계속 거느려야 되는 그게 옛날 19세기 때처럼 뭐 식민지 수준의 아주 노골적인 식민지 수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쪽을 자기가 패권을 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죠. 태평양 전체를.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할은 이제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방이다 이거죠. 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뭐 방위비 감축이라든지 뭐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트럼프 2.0 시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좀 와전된 말이고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약간 속성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은 뭐 핵심 기지로서는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이 대단히 많은 그 숫자를 규모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속성도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해설 없이 해주는 얘기고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2014년 15년도에 이미 감축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 붙박이 그 지상군 물론 이제 그게 한 개 여단 규모였지만은 그거마저 다 빼고 해체하고 본토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휘부를 다 뺀다든지 그거 들어온 게 10년 전부터 들어온 게 순환여단. 근데 순환여단은 말 그대로 뭐 본토에서 출발 안 시키면은 그게 바로 감축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 주한미 지상군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택 기지가 있어서 기지 관리를 한다든지 뭐 탄약고 외관에 있는 경북 외관에 있는 탄약고 관리라든지 뭐 비축해 물자 뭐 전차라든지 그 관리 팀들은 있어요. 그런 그 인원은 있는데 그 중에 인원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뭐 군무원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식의 어떤 그 주한미군 숫자로는 안 넣고 어떤 그 보조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감축이라는 거는 그 순환여단을 안 보내면 그냥 그 자체가 감축이고 이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상군 그거를 한개 여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아파치하고 이제 치누크 헬기, 블랙호크 헬기가 평택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병력이 안 들어오면은 그 헬기조차도 주일미군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미군의 이 헬기가 무슨 뭐 여객기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날아가요. 바다를 건너가요. 뭐 치누크나 아파치가 블랙호크가 그 정도 항속거리라든지 다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에 의해서 그냥 철수하면 몇 시간이면 저기 후쿠오카에 가 있어요. 얘네들이. 후쿠오카가 우리 부산에 제일 가까운 이제 아주 유명 관광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뭐 평택기지에서 떠가지고 연료 만땅 채우고 그냥 빼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냥. 그러면 평택에는 병력이 안 들어오고 그것을 지원하는 이제 헬기, 뭐 서너 종류의 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철수, 감축. 그러면 이제 기지는 폐쇄는 안 하고 그거를 이제 군무원 중심으로 아니면 경비 병력들이 있어요. 그것도 군무원들이 섞여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면 되고 그리고 외곽은 또 우리 한국군이 이제 뭐 이렇게 카바 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둔지 하는데 거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 옛날 같은 10년째 이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그 옛날에 뭐 1970년, 71년도 아니면은 뭐 카터 시절 때 그리고 뭐 부시 정권 때 아들 부시 때 그렇게 철수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냥 한순간에 병력이 없어지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속속이 바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 안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대마 쪽이나 오키나와 쪽으로. 본토의 병력이. 그냥 글로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빈 기지, 미국 기지는 이제 미군 기지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보호 좀 해달라.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반도 방어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군이 알아서 해라. 그만큼 뭐 성장도 했고 전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물론 이제 핵무기에 대한 거는 미 본토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뭐 해구산.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쪽이 평택 기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전략적 위치의 그런 중요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평택 기지는 주한미 육군 지상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수단, 투발사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PRSM이라고 이제 에이트게임스의 개량용이 500km짜리가 이제 배치하면 뭐 칭다오라든지 따렌 이런 데 거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거리를 재보면은. 근데 뭐 북경까지는 모르겠고 그 이상 좀 나올 것 같고 사거리가.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평택의 어떤 주한미군 그 기지 거점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산 군산. 그 오산 군산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1958년 이후로 북경을 그 당시에 이제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산. 그 당시부터 58년부터 이제 64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군산에 북경을 이제 폭격할 수 있는 전술 핵으로 그걸 대기를 시켜놨어요. 64년도에 군산의 C 구역에.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었지 일본은 다 일본 쪽만 해도 다 알더라고. 사진까지 다 나오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사진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C 구역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964년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공이 그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 그 해예요. 네. 그래서 성공을 이제 했으니까 무기는 이제 실전 배치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기반이 되니까 그러면 여차하면 폭격하러 들어가야 되나 전술핵을 갖다 투발을 해야 되나 그런 그 부대 쪽이나 부대 지역이나 그래서 이미 1964년도에도 그런 대기 태세가 있었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 현재 중국에서 볼 때는 먼저 이렇게 탄도탄 아니면 순항미사일 아니면 그 공습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한미군이 첫 번째 타격 대상은 군산 오산 평택보다는 평택은 그다음 후순위예요. 거긴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이랑 군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산 오산 순서가 오산 군산도 아니고 군산 오산. 군산 오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정을 이제 중국 군 수뇌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반도 안에 그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뭐 그 안에 미군 주둔지는 또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안에 우리 한국군도 들어가 있거든요. 군산의 38전대, 네. 그 38전대 그 F-16 부대인데 KF-16 그 부대는 저번에 오폭을 일으킨 부대예요. 그 전투기가 그쪽 소속이에요. 네. 군산의 38전대, 비행전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고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다음에 또 오산에는 공군 작전사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초정밀도 유도미사일 아니고서는
그거를 피해갈 수 없죠. 다 같이 이제 처음에 갑자기 맞으면은 뭐 경보 울리고 뭐 패트리어트 써서 막아도 뭐가 한동안 또 살아남은 게 들어와서 폭파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죠. 희생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격을 한다든지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까운 미래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은 해당되는 그 당시 그 시점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갈리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 중국의 뭐 공군기지나 그 탄도탄 발사기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마 고민을 상당히 할 거예요. 결정을 쉽게 못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가 가서 양안에 뭐 가거나 뭘 보내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뭐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근데 그것도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뭐 설마 뭐 중국이 우리한테 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론 일단 온라인이나 일반 그 종이 언론에서 그 얘기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떠들면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이제 군사무기에 이제 관심 있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도 그나마 1월 20일 이후에 뭐 어떤 뭐 사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게 전쟁에 휩싸이고 끌려 들어가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러니까 상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는 이게 참전한다 주한미국이 뭐 간다 하면 다 뭐 글로 막 여기다가 다 짐 싸서 가고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을 2차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좀 양안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국지전이라든지 그런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